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위기에 빠진 유통군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내수 부진과 온라인 경쟁력 악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증권 100% 자회사인 하나자산운용을 자회사로 격상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기 체제 시작과 함께 비은행 강화를 통한 밸류업 이행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새 CI는 태극마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태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한 통합을 앞두고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급기야는 그동안의 입장문을 뒤집는 등 그동안의 행보와 발언에 더욱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의 사내이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유통업계의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온라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롯데쇼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롯데쇼핑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신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롯데쇼핑 경영 일선에 나서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신 회장의 복귀는 롯데쇼핑의 실적 개선을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7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었고 매출 또한 13조 9,866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 최근 유통업계는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유통계열사들이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롯데쇼핑은 비효율 점포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추진 중이고 그룹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자산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외형과 내실 모두 실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롯데쇼핑. 신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실적난에 빠진 롯데쇼핑의 반등을 위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신 회장은 롯데그룹 위기 돌파 방안으로 고강도 쇄신, 재무구조 개선 등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 유통군 차원에서도 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신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롯데쇼핑은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 경영을 앞세운 회장의 등판이 롯데쇼핑의 대내외적인 악재를 해결할 충분한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업계가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단 겁니다. 롯데쇼핑은 이번 주총에서 새 사회이사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3명을 선임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함께 보이는 가운데 이사회 안팎으로의 시너지 효과로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증권 100% 자회사인 하나자산운용을 자회사로 격상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기 체제 시작과 함께 비은행 강화를 통한 밸류업 이행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2기 체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비은행 강화 첫 행보로 하나자산운용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하나증권 100% 자회사 하나자산운용을 자회사로 격상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나금융이 손자회사인 하나자산운용을 자회사로 격상하게 되면 그룹사 자금 투입이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현재 함 회장은 밸류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함 회장은 PBR을 1배 이상 끌어올리고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50% 달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은행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4대 금융지주별 비은행 계열사 기여도를 보면 지난해 리딩금융을 차지한 KB금융은 40%에 달하고 신한금융은 25%, 2%인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의 본격적인 영업 행보와 함께 동양 ABL 생보사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하나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기여도는 16%인데 함 회장은 향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하나금융의 비은행 강화를 위한 선택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 확장보다 관망세로 돌아서며 자본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M&A를 시도할 중량급 비은행 금융사 매물이 적은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은 적극적 M&A를 통한 퀀텀 점프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간 조정을 통한 비은행 강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밸류업 이행을 위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함영주 회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새 CI는 태극마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태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한 통합을 앞두고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흰색 장막이 거치자 대한항공의 새로운 도장이 적용된 거대한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대한항공은 서울 외발산동 경납고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새겨진 항공기를 공개했습니다. 항공기에 새겨진 코리아는 기존 코리안에어에서 에어를 떼고 글자를 2배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항공사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도장이 적용된 대한항공의 787-10입니다. 대한항공 고유의 색인 하늘색과 옆면에 크게 적힌 로고 타입 코리안이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의 CI 변경은 지난 1984년 고니마크에서 태극마크로 바뀐 뒤 41년 만입니다. 이날 공개한 CI는 기존 태극마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설명.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마크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적색과 청색을 하나의 색과 선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미래를 향한 기대와 역동성이 더해지기를,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CI 공개와 함께 기내식 신메뉴와 향상된 기내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기내 식기와 와인잔, 침구 등도 고급화할 예정입니다. 새 CI가 적용된 항공기는 오늘 오전 인천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로 향하는 KE703편부터 투입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장거리 전 노선, 9월부터 중단거리 모든 노선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 한편 업계에선 통합 대한항공의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날 조 회장은 이번 합병으로 글로벌 11위 항공사로 거듭나지만 규모보다는 고객의 사랑을 받는 항공사가 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연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급기야는 그동안의 입장문을 전면 뒤집었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로 그동안의 행보와 발언에 더욱 의심을 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증권부 김보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홈플러스가 지난 9일 낸 신용평가 관련 입장문을 보시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부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확보에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협력사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2번째, 5번째, 6번째 문단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점을 무려 5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날 낸 다른 입장문에서 불거진 기업어음 사기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자산유동화 전기단기사채나 CP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네, 소매 판매 금융채권이 약 6천억 원 조달한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 회생에 들어가자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지난달에만 신영증권을 통해 전단체 약 1,320억 원과 130억 원어치 CP를 찍어낸 부분인데 대부분 하나증권과 여러 자산운용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빚을 늘린 겁니다. 고객들이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자 신영증권 등은 MBK와 법적 다툼까지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까지 전단체를 발행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CP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소송까지 예고하자 MBK 측이 말을 바꾼 걸까요? 그렇습니다. 증권가의 법적 검토라는 수세에 몰리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측이 이내 말을 바꾼 것입니다. 단기채와 CP,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홈플러스한 관계자는 지난달 신영증권 기업금융 단기채 발행 실무자를 만나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단기물을 사줄 수요가 어떻게 될지 신영증권에 문의했고 신영증권 측에서 해당 등급은 인수자가 거의 없어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대상 기업의 결과를 먼저 통보한 이후에 신용등급 하향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보다 먼저 알았다는 건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은 것인데 여기서부터는 또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간사인 신영증권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증권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입장문에 보면 처음에는 몰랐다. 무관하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에게 말했다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싸움에 증권사 멱살까지 잡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긴급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도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우선 시장보다는 먼저 알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언제 인지했느냐가 이후 조사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습적인 회생 절차의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을 든 만큼 이를 알고 있었다면 미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거둘 순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3일 연휴 안에 회생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협력업체와의 상거래 채무가 전액 변제되는 건데요. 절차 준비 중에 CP 등을 찍었다면 안 갚아도 될 것을 알고 빚을 마지막까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연 기자와 홈플러스 사태와 MBK 측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그룹을 둘러싼 오너 리스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취한 부당 이득 관련 형사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중복 상장을 둘러싼 회장의 실언과 임원들의 고가 차량 구매를 향한 눈살까지 LS그룹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형사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신설 법인을 설립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오너가가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탈세이자 범죄 행위인데 행정재판부에서 부당 지원 사실이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의 부당 이익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선 투명한 운영이 본질인데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의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중복 상장을 둘러싼 구자은 회장의 실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라고 발언해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짜 사업을 떼내 상장에 나서고 하루아침에 빈껍데기만 남은 모 회사의 경쟁력과 주가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지분율 손해 없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주주가치 훼손과 이익 침해는 소액 주주들의 몫입니다. 현재 LS그룹은 8개에 달하는 계열사가 상장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복 상장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 와중에 LS그룹 오너가 일부가 회사 돈으로 2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수입차로 교체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LS그룹.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들어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과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소용없는 모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결과적으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동대문구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작업자 1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잇따라 2건의 사망 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또 다른 시공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난 겁니다. 연초부터 건설 현장 내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오늘까지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총 20건.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내놓으며 사고를 줄여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22년엔 사망 사고가 246건 발생했습니다. 다음해엔 241건, 지난해엔 243건입니다. 올해로 법 시행이 3년을 맞았지만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기업들도 안전대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868명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보니 건설사들은 사고 발생 원인보다 처벌을 피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잇따른 사고에 정부의 건설 현장 특별점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국 2만 2천 곳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는데 점검을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겉핥기식 점검보단 안전관리 비용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보험사들이 배당에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쌓느라 배당 재원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에 대한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여 개선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국내 상장보험사 11곳 중 지난해 결산에서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는 4곳.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코리안리뿐입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지난 2023년 각각 3년 5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지만 다시 올해 무배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낸 현대해상도 2002년 이후 이어온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쇠회계제도에서는 보험사가 영업을 확대해 실적이 증가하면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모도 비례하며 늘어나 이에 맞물려 배당 여력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배당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배당 기대감이 낮은 상황입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 킥스가 급락했기 때문, 킥스가 악화하면서 쌓아야 하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늘자 배당 여력이 줄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보험 계약이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 환급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준비금을 말합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3년 말 기준 32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8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매년 수천억 원씩 늘었습니다. 금리 인하기 진입과 당국의 규제 강화로 올해도 킥스 방어는 쉽지 않은 상황. 금융위원회는 어제 개최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킥스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자본 규제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에 대해서도 적립 비율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킥스 170%를 넘는 보험사에 대해 준비금을 80%만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 개선 방안 적용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건전성 규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돼 정부가 강조해온 주주환원 확대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최근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에 제품을 철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죠. 이번엔 편의점으로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제약사들의 판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 이번엔 약국가에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에 일부 제품 출시를 철회하며 한 차례 진통을 겪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다이소 전용 제품은 성분과 함량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약국이 비싸게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처럼 일부 제약사가 마케팅을 펼쳤다며 반발한 겁니다. 최근 편의점 CU가 건강식품 특화점을 확대하고 건기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건기식 유통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간 편의점에서 판매되어 온 건강식품은 법에서 정한 건기식이 아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식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건기식 판매를 위해선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CU는 작년 10월 전국 매장 3,000점을 건강식품 진열 강화점으로 선정하고 시범 운영했는데 해당 점포의 건강식품 일매출이 일반 점포 대비 3배 높게 나타나자 명동점에 약국에 입점되는 것과 동일한 일부 제품을 시범 도입하고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직영점을 시작으로 건기식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 BGF 리테일 관계자는 차별화 제품을 위해 전국 R&D 역량과 상품 기획력을 갖춘 제약사들과 협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기식의 시장 성장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 440억 원에서 2030년 25억 원까지 4배 커질 전망. 소비층도 2022년까지는 51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2040 세대까지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69.8%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고 약국보다 점포 수가 많은 편의점에서 소용량 제품으로 나눠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 편의점 유통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건기식 판매 시 점주들의 인허가 취득이 필요한 것은 허들로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 제약사와 약사의 충돌이 있었던 만큼 편의점의 제약사들이 제품을 공급할지도 시장의 분위기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